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가 시작한 지는 사실은 딱 1년 됐어요. 그리고 저희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단체들이 코리아 피스 나우라고 하는 캠페인을 런칭한 거는 3월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뉴욕에 그 여성지휘위원회에 갔었을 때 유엔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런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활동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소위 얘기하면 아주 어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평화를 위한 염원만큼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만큼 이렇게 넓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국에 있는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캠페인은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라고 해서 한반도의 종전을 위한 여성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함께하는 단체는 국내에는 4개의 한국의 메이저 여성단체가 있어요. 이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평화와 관련한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오셨고 평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 관련한 정책들을 많이 양산해내시고 활동하셨던, 그리고 또 하나는 풀뿌리 조직의 활동들을 계속 해오셨던 단체이신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그리고 전국여성연대, 그리고 회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한국 YWC, 이렇게 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요. 국제적인 단체는 또 3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Women Cross DMZ라고 하는 여러 선생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받으셨던 리마 보이, 메리드 맥과이어라고 하시는 분들 외에 한 30여 명의 여성분들이 평양을 통해서 한반도의 분계선을 지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크로싱을 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때가 사실은 남북관계가 과히 좋지 않은 시기였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시기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이 만나야 되는 것, 그리고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가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한국 YWC에서 일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담당하고 있는 일로 인연이 되어졌었고, 그래서 그 단체가 그때 당시에는 단체가 결성되지 않았었는데 미국에서 돌아가서 그다음에 Women Cross DMZ라고 하는 그때의 프로젝트 명칭이 Women Cross DMZ였는데 그 단체명으로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벨 위민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6분의 여성분들이 우리가 노벨 평화상 받고 난 다음에 뭘 또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분쟁 지역에서의 어떤 여성 참여나 분쟁을 해결하는 일들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분들로 구성되어 계셔서 그분들이 평화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위민스 이니셔티브는 캐나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됐고요. 100년 이상 됐는데 UN 애드보커시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윌프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평화와 여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전 세계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체 주로 제네바와 뉴욕에서 유엔과 관련한 애드버커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함께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종전, 그리고 여성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와 관련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너무나 미천하지만
그리고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했던 일들이 한국 사회와 어떻게 그리고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라고 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누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단체에 관련한 걸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가 뭔가라고 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8월에 그때 이 4개의 여성단체가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성이 되어진 단체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국제적인 4개 단체가 함께 결합되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개인적인 스토리인데 이제 제가 Y에서 오랫동안 19년 정도 일을 하고서 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일하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니까 이 국제 캠페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크리스찬인데 너무 갑작스럽고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너무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 캠페인이니까 국제적인 그 저희 카운터파트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어떤 큰 물줄기가 있다고 하면은 국제적으로 해왔던 여성과 평화운동의 물줄기가 있고 이 물줄기가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어떤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내는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잘 맞춰지지 않으면 물이 새다가 터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도 있고 국제적인 운동의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과 이 색깔이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과히 쉽지 않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2주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한미미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저한테 2주를 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선생님 저한테 왜 2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래도 2주 동안 기도하고 기도해보고 이게 저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하고 아니면 다른 분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 근데 제가 기도 안 하고 덥석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2주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근데 바로 2주 지나고 나면은 미국에서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팀들이.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 수 없다. 근데 제가 그래도 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제가 금요일날 9월 6일 금요일에 만났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9월 8일 주일에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딱 갔는데 주보를 딱 받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제가 그 얘기 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 자체가 저한테 다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자꾸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말씀 자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설교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왜 이렇게 울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께서 아니 근데 집사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은 2주를 달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제가 이거를 거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을 다 무릅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같이 9월에 가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의 목표를 뭘로 가져가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면이 나오네요. 목표인데요. 우선은 여성들이 한반도 종전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일에 전 세계적인 여성들이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화 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여성과 어린이죠. 그리고 민간인의 사살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구 과정에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살펴봤었을 때 사실은 평화 프로세스 내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평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성 참여에 관련한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했고, 그때가 마침 잘 아시는 것처럼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난 다음이었지만 여전히 미국 내 분위기는 대북 제재에 혈안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와 아무런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즉 유엔에서의 어떤 제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와 관련한 부분들을, 인도적인 부분들은 제재와 연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군사안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평화와 관련한 부분은 구조적이고 문화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 안보를 이뤄내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 9월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미국 뉴욕에 가서 회의를 하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정전의 상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왜 미국이 이렇게 협상에 나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조차도 한국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을 갖는 거지, 이 한반도가 분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이라고 하는 것을 종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우리의 이 평화운동에 대한 챔피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야겠냐면 미국의 의회 의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들 과 함께 이 운동을 좀 전개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저희가 최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되게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민 공공외교를 했었어요. 올해 3월에. 근데 그 공공외교에 여러 가지의 어떤 성과들이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공공외교에 대한 새로운 포맷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와 안보, 그리고 외교와 관련한 의제들을 이야기 나눠야 되겠는데, 그거를 누구랑 같이 이야기해야 되냐면 사실 북한 여성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성들,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이 사실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동북아에 있는 여성평화 안보와 관련한 라운드 테이블을 같이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그것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연대 활동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실 일본에 있는 분들,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 있는 분들, 이 그 여러 가지의 그 정치적인 흐름상에서는 국가 간의 어떤 문제,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여성들은 그것은 넘어서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선배님들이 굉장히 평화운동을 열심히 해오셨고, 그 헌신적인 운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과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정말 헌신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단체나 여성평화운동의 진영이나 아니면은 통일 진영에서 어떠한 평화운동들을 전개해 왔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짚어봤는데, 정말 너무 부끄럽고, 또 제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불모지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분들, 그때는 자원도 없었고 이런 네트워크도 없었고,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돼서 커뮤니케이션 쉬운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오셨던 분들을 잘 이어서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었던 것들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제가 고민하는 거는, 저희 프로젝트가 2020년까지인데 2020년 후에 뭘 남길래? 라고 이제 제가 그 2주간의 기도 속에 얻었던 건 뭐였냐면은,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서 이 평화운동의 어떤 세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들, 즉 그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평화를 원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과 함께 연대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볼까요? 그냥 사진 중심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이징에서 한 라운드 테이블 사진인데요. 여기에는 북한 여성 3분이 참석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약간 보시면 아실 것 같은, 북한 여성 배지를 보시면 아시겠죠. 여성 3분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때 놀랬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질 때였기 때문에 북한 여성이 오셨는데, 이 오셨던 여성 3분이 다 30대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70대, 50대, 50대 3분, 그 다음에 40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북한에서는 이 젊은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구나. 이렇게 국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러 오셨었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젊은 여성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느끼게 됐었고요. 또, 그래도 그냥 할까요? 계속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좀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 공공외교 이야기들을 조금 할게요. 나중에 사진은 그냥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런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희 의회의 목소리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뭔가 공공외교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 베이징 라운드 테이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서울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가셨던 분들이 서울로 다 오셨어요. 그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조디 윌리엄스라고 대인지뢰로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과 어디를 갔냐면요, 화살머리 고지를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군사합의서가 다 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GP가 이렇게 개방이 되어지고, 철책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유해를 발굴하는 일들이 전개되어지는 그 현장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되게 놀라신 거예요. 아, 한국이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미국인으로서 뭔가 미국 사회에 좀 전달할 만한 것들을 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징 라운드 테이블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라운드 테이블 했었고,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이분이 이제 요 화살머리 고지에 갔어요. 그리고 연천에 있는 연천 군수님을 만나셔서 대인지뢰와 관련한 한국의 어떤 앞으로의 과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지뢰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번에 하셨죠. 그래서 대인지뢰 관련한 것들에 대한 발굴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어떻게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때 역할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성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3월에 워싱턴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목적이나 목표 관련한 이야기들을 같이 했어요. 이때만 해도 여성 의원님들이 시민사회단체가 워싱턴에 의원들을 데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거를 시도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은 저희가 사실은 공공외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워싱턴의 정가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바꿔내자라고 하는 게 목표였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정책 자체는 공화당에서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려 민주당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쓴소리를 하는 거죠. 의회에서 다 반대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전략을 뭘로 세워야 할 거냐, 민주당의 의원들의 목소리를 변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이때 마침 2월 달에 의원님들이 대거 가셨어요.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가셨는데 그때 누굴 만났냐면 펠로시 의장하고 엥겔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을 만나셔갖고 흠씨 두들겨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흠씨 두들겨 맞고 돌아오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외교는 사실은 별로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우리가 이 의원외교를 하기 전에 한반도 종전에 대한 의회 결의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원 의원 중에 로칸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을 저희가 같이 일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2017년에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쏠 때 그때 이제 트럼프가 우리 선제 공격할 수 있어. 니네 다 죽었어. 막 이럴 때 이때 이 의원이 어떤 결의안을 냈냐면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선제 공격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의회 공공외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것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의 보좌관을 저희 이제 미국 팀들이 만나신 거죠. 만나서 그 결의안은 정말 의미 있는 결의안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왜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자꾸 이 미사일을 쏘게 되는 것이냐면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전을 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결의안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하노이 회담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노이 회담 직전에 이 결의안을 공표를 하고 하노이 회담이 잘 되면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이 바로 되기 전날 이 결의안을 쫙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저희의 미국 팀과 그리고 그 보좌관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미국 의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좌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의원의 외교도 되게 중요하지만 보좌관의 외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그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토킹 포인트는,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저도 가서 느낀 건데, 의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분 단위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 국회의원 왔어요? 15분? 이렇게, 20분?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 전에 의원들 보이면은, 가면은 이제 인사말 하는데 한 3분? 악수하고 사진 찍고
명함 나누면 10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5분 동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기도 어렵죠. 게다가 우리가 막 영어도 잘하는 게 아니니까 통역자들을 필요로 하니까 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냥 사진 찍고 나오는 게 다인 거예요. 이런 공공외교가 계속 진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토킹 포인트 준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을 만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간의 레졸루션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뭐였는지. 예. 그래서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셨던 의원 중에 한국 전쟁에 참여한 의원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거를 인사말로 앞에 넣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다 만들어서 토킹 포인트를 같이 연습하고, 저희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은 하노이 회담이 딱 결렬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딜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를 하는 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사실 비핵화 협상을 해야 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이 얘기를 하면 이게 꼭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걸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킹 포인트를 또 나누어서 시민사회가 해야 될 것과 의원분들이 해야 될 것, 이런 것들까지도 나눠가지고 제가 정말 디테일한 걸 준비해서 이제 의원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중요한 거는 대선 주자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러한 작업들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성 의원들을 좀 만나서 지속 가능한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바바라리 의원과 제인 셔카우스키 의원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의원님들이 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비공개 회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거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하는 CFR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주로 대통령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연설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연설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로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저희 초선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되게 국회를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의원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딱 드렸는데 의원분들이 이거 진짜 시민사회가 준비하는 거 맞아요? 이거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다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 갈 때 되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바뀌시는 거예요. 가시는 분들이. 예, 왜냐하면 내가 가면 약간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초선에 그 당에서는 별로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비례이신 분들만 모시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가서 CFR에서도 연설을 하게 했고요. 모시고 했고요. 근데 CFR에서 연설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서 연설된 내용들은 사실은 여기에 싱크테크들이 많이 여기에 연설 내용들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한반도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과 권미혁 의원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버니 샌더스 의원을 만났어요.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을 만났던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은 뭐 민주당에서 아주 탑은 아니시죠. 지금의 어떤 대선 주자의 순위에서는. 그런데 워낙 진보적이시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건, 저희가 이분을 컨택했다고 했을 때 주로 국회를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워싱턴을 주재하는 한국 분들이 진짜 버니 샌더스 의원 만나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보좌관과의 그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저희 미국 팀의 역할도 되게 컸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미국의 유권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나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유권자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목소리가 한국의 시민사회와 국회와 연결된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필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인기를 실감했던 게, 이분을 만나려고 그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분이 화장실을 갔다가 오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과 같은 라인에서 걸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 앞쪽에서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하이파이브를 막 하고 막 이 정도로. 그래서 이분을 만나려고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딱 20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5분이 딱 2분씩 자기 이야기를 하는 토킹 포인트를 준비를 했어요. 5분이 누구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살머리 고지에 가셨던 조디 윌리엄스, 미국 분이시죠. 미국의 유권자이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2분 얘기하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국회의원분이 2분이 들어가셨는데 각각 2분이 2분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미미 선생님이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인도주의와 북한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 인간 안보와 관련한 이야기에 2분의 토킹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북한을 이탈해서 미국에 정착하고 미국 분과 결혼해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 젊은 여성. 이렇게 해서 5분이 각각 2분씩 토킹 포인트를 만들고 10분 동안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인사는 가급적 짧게 하시고 뒷부분을 주력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한 10년 동안에 보수적인 목소리가 거의 워싱턴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늘처럼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한반도의 평화는 한 당에서만 원한다던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관련한 모든 그 통계 자료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과 관련한 막 스태티스틱스를 다 이제 물어볼 때마다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저희한테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고, 더 중요했던 거는 저희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그 실무자가 계속 그 비디오 클립을 만들고 있었는데 트위터에 4분 30초 정도 되는 비디오를 저희를 만난 걸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된다. 그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두 나라가 같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사실 협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버니 샌더스 의원이 가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약간 모니터링 해보면 말씀의 축이 약간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 의원뿐만 아니라 이쪽에 계신 분이 저희 결의안을 만드신 로칸나 의원이세요. 그래서 로칸나 의원을 같이 만났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계신 분이 앤디 킴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하원 의원 중에서 한 30몇 년간 한국인 하원 의원이 없다가 또 최근에 최초로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만나서, 그리고 또 이분의 또 히스토리를 제가 봤더니 이분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만났던 히스토리가 있었고,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인터뷰에서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을 때 그런 토킹 포인트를 막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바라리 의원과 제인 셔카우스키 의원과 저희 같이 가셨던 의원님들입니다. 특히 바바라리 의원, 제인 셔카우스키 의원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여성평화안보법이 트럼프가 서명을 해가지고 2017년에 통과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라고 하는 것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운동 목표나 방향과 굉장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을 만났고요. 아시는 것처럼 바바라리 의원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의원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키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진보적인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퍼블릭 브리핑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의 공공외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권자 운동과 결합을 할 때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평화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의 의원들은 이게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되지라고 하는 것과 링크가 안 되면 사실 이 사람들 그냥 원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신 분들이 다 유권자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 풀뿌리 조직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또 컨퍼런스를 같이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 유엔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여성지위원회가 있는데 그 여성지위원회에서였던 그 사이드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사실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하드 섹터에서 즉 그 국내의 어떤 외교적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졌다면 지금은 사실은 되게 창의적인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이 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사실 어떤 분은 1.5 트랙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2 트랙이라고 얘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경계를 넘어서서 공공외교를 하는 것이었고 저희의 힘은 뭐였냐면 국회가 할 수 없는 목소리들을 국회의원들이 가셨지만 같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되게 의미가 있었던 그런 모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거는 이제 유엔 안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거였고 기자회견 내에서도 저희의 활동 경험과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한국인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다 한국의 전쟁은 사실은 더 포같은 워고 더 롱기스트 워지만 unresolved war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캐나다 의회도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캐나다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저희 노벨 위민스 이니셔티브가 캐나다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의회의 여성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원하는 그 한반도의 평화 관련한 목소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프레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에 인터뷰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저희한테 시간을 딱 1분 20초 1분 30초 이렇게 줘요. 그리고 저희한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생방송이기 때문에 1분 30초가 지나면은 이게 그 TV가 그냥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분 30초 동안에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진짜 잘 넣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훈련이자 방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철원에서 하는 다양한 국제평화회의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해서 저희의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3월에 갔을 때는 저희가 기획해서 간 회의였어요. 그런데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희랑 같이 가셨던 이재정 의원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은 초선이지만 그래도 많은 외교 공공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외국을 갔다 왔었다. 그런데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하드하고 이렇게 프로덕티브한 회의는 처음 가봤다. 그리고 막 의원들을 그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막 돌리는 그런 회의였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공공외교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제 뭐 다른 의원님들도 좀 소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근데 이제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같이 나눴냐면, 문정인 특보나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럼 저희가 뭔가를 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아시아 재단에서 무슨 컨퍼런스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때 하루 날을 잡아서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워싱턴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로칸나 의원이랑 같이 만나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미국 팀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로칸나 의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칸나 의원을 만나기 전에 여기에 그 약간 수염이 이렇게 있는 친구가 로칸나 의원의 보좌관이에요. 그래서 보좌관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막 찍히니까 제가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의원님들이 의원 외교를 하러 가시잖아요. 보좌관이 나오면 안 가세요, 잘. 네, 의원과 보좌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좌관을 만났는데 어떻게 같이 가실 수 있으시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정인 특보님께서 보좌관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좌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재정 의원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좌관과 함께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칸나 의원을 접견을 하러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 워싱턴의 그 정가 분위기나 조야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워싱턴 조야 분위기를 잘 읽으시면서 한국이 원하는 메시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달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리고 로칸나 의원이 그거를 정말 받아 적을 정도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저희가 2가지를 로칸나 의원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국방수권법 부대결의안을 만들어보자. 그것도 한반도 전쟁 종식과 관련한,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적 방법들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부대 의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2번째는 그 뉴스 공장에 한번 출연해달라.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의원이 어떻게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지 좀 알려달라.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때 만났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누가 오시진 않았지만 브래드 셔먼 의원이라고 미국 민주당에서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 저희 그 의원의 보좌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원 보좌관이 계셨는데, 그 의원 보좌관이 이야기를 저희가 했던 간담회 내용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의원님을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약간 보수적인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에 계시는 그 국회에서 파견되신 분들도 그 의원 만나가지고 괜히 좋지 않은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의원과 이 의원이 국방수권법 부대 결의안을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날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셨고, 그 자리에서 만난 내용들을 다 논의하고 난 다음에 보좌관과 저희 미국 팀이 회의를 해가지고 국방수권법 부대 결의안과 관련한 아젠다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들었던 저는, 이게 진짜 너무나 역사적인 일이다. 물론 이게 부대 의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국방수권법 자체는 사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은 법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한반도 종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역사적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희 팀들은 어떤 전략을 했었냐면은, 저희가 그 HR 152 레졸루션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돌스먼트를 지금 한 36분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진보 코커스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계시는 의원분들이신 거죠. 근데 이제 의회에 이게 결의안으로 통과가 되려면 주로는 바이파티션들이, 양당에서 다 이렇게 그 코스폰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 부대 의견이 통과되어질 때 만약에 보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그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게 보여지니까 이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결의안과 관련한 애드보커시 활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생각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나가서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사실은 공화당은 이거를 반대할 수가 없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 민주당도 사실 평화라고 하는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양당의 어느 누구도 반대 없이 사실은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상원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산이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지만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사실 룰스 커미티에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보팅을 하기까지는 딱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틀밖에 없는 이 시기에 미 의회 의원들이 한반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미국 팀들이 세운 전략이 뭐였냐면은 각각에 살고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의 본인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토킹 포인트를 만들어서 전화를 다 드리는 거죠. 국방수반법 부대 결의안의 217번이 한반도 전쟁 종식과 관련한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은 풀뿌리에 있는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평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사실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탑다운과 바텀업이 만나는 지점에서 건강한 평화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 DMZ 포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6월 달에 문정인 특보님이 워싱턴에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거였어요. 이렇게 여성들이 전 세계적인 여성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DMZ에서, 경기도에서 DMZ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이 팀들이 결합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를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세션을 하나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한테 3가지를 부탁하셨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미국의 의회 의원을 초청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토론회를 하나 준비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저희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걸 준비해 달라.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 세션 하나 준비해 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그 투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투표 기간 때 투표 안 하고 어디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의정 활동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시기가 딱 투표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들은 그때가 멕시코에서 서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돼서 저희가 2가지. 그래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로 하실 수 있는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오시고, 저희가 이제 세션 하나 준비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님이 오셨었거든요. 핵 전문가이신. 그래서 그 전문가이신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경기 DMZ 포럼은 재미있었던 게요. 키노트 스피커가 3분이셨는데 경기도지사와 그 다음에 글로리아 스타이넘, 베트남의 판티킨풍 여사였어요. 판티킨풍 여사는 잘 아시겠지만 왜 퓰리처상을 받았던, 베트남 전쟁을 종식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던, 옷이 불에 타가지고 그 민낯으로 사진을 찍었던 그 여성 어린이가 성장을 해서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17번의 수술을 거쳐서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게 됐고, 그 이후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유엔에서 평화대사로 활동을 하시고 본인이 재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여성분, 그러니까 3분 중에 2분이 여성이었다는 것이 또 의미가 굉장히 있었던 거였고, 저희도 이제 세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DMZ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DMZ를 어떻게 평화지대로 만들 것인가, DMZ를 어떻게 이렇게 약간의 올레길처럼 할 건가,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경제 구역으로 만들 건가, 이런 내용들 많이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DMZ는 사실은 보여지는 DMZ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DMZ가 우리를 더 사실 분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를 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DMZ와 여성평화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고 계시는 분이 이제 저희 미국 팀에서 저희 카운터파트세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 있는 다양한 풀뿌리 조직들을 같이 움직이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자회견을 열었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물론 제가 이제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이제 최선희 부부장이 그 실무회담을 10월 5일에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를 봤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북미 간에 뭔가 판문점에서 만날 때만 해도 뭔가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겠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교착 상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사실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이신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크리스틴 안이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팀 중에는 일본에 있는 윌프에 계시는 전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저희가 그 기자회견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을 뭉클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학자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도시사대학의 코즈웨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한국적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여성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제재로 인해서 사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사실 이 4가지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민 공공 외교를 계속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평화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관련한 다양한 아젠다들을 개발을 해낼 예정이에요. 이제 그 정세현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협정 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실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5년 내에 평화협정이 파기가 되는 것이 한 50% 이상이에요. 그런데 한 40여 년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평화협정 안에 여성들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 지속될 확률이 35%가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는 뭘 반증을 하냐면은, 첫 번째는 여성들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중심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 외에 여성들은 일상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 내용 안에 복지나 교육, 그 다음에 기타 내적 통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조항들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사실은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를 보면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평양에 가신 분들 중에 한 10몇 % 분이 여성이셨어요. 근데 거기에 공식 수행원의 대표는 굉장히 극히 극소수고, 이제 거기 여성이 10몇 % 안에 연예인, 체육인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여성이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 과정 내 여성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그런 거죠. 왜냐면은 남성은 왜 평화 과정 내 남성이 참여해야 돼? 라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왜 여성이 참여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다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여성은 거기에 있어서 우선순위 동등한 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남성은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다, 기본값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의미 있게 참여를 하려면 그만한 역량들도 길러내야 되고 그만한 기반들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눈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그리고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아젠다들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아젠다를 가지고 시민공공 외교를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보다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문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이미 평화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연대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와의 연대 활동들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한 모임에서 공공외교 관련한 것에 대한 모임을 갔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유엔 총회에서 네, 그 대통령님이 연설하시는 내용은 그 다음에 다 그 국정의 과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막 회의를 막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뭐 공공외교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저희의 공공외교는 사실은 다차원적인 공공외교의 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시민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민단체랑 같이 연대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의 국회와 워싱턴의 의회를 연결하는 그러한 다자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라서 새로운 형태의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여기 가시는 대표분들이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워싱턴의 어떤 한반도를 향한 생각들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내는 것, 그리고 이게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의미 있는 걸음이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들이 한반도의 종전을 위한 것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